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 김경란입니다. 먼저 지브로 의원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지역사회 방문 진료와 선도적인 운영을 하여 주시는 김주영 원장님과 의료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지브로 의원과 같은 선도적 의료기관과 함께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순서는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순서는 성남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재택의료 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게나마 하고 있는 대상자 사례 관리했던 케이스를 발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날 것인 거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성남시 현황입니다. 저희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3개구로 되어 있고 인구가 저희 91만 명의 인구가로 있으면서 현재 51% 정도가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은 성남시 전체 1,87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19.2%입니다. 그중 성남시는 약 17.1%이지만 분당구를 제외한 수정과 중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2세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 또한 수정과 중원이 월등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현황 등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저희한테 재택치료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재택의료 사업과는 목적이 조금 틀립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들이 동별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건강위원에 따라서 집중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관리군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간호사들은 1인당 318명을 관리하고 총 3,178가구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방문하여 소그룹 건강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최근 경향인 AI/IoT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AI/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상시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문건강 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들에게 AI 스피커나 웨어러블, 혈당계를 배분하고 휴대용 어플을 연동해서 매일 걷기, 매일 혈당 측정하고 혈압 측정하고 이렇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00개소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저희 시를 비롯한 27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IoT 통합 서비스 모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하고 있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 시에는 이제 신규 발굴자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분류합니다. 분별을 분리하면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가영양관리군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분분류를 하고 이제 건강한 상태인 사람들은 대면 우선군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선호도나 스마트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양이나 집에 있는 인터넷 현황이나 이런 디지털 영향을 전체 평가해서 디지털 트리아지를 통해서 5점 이상일 경우에는 AI IoT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5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조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판교 보건지소와 지소를 포함한 3과 1지소 13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분당 소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산하의 재택의료반을 구성해서 의사와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3명이 원팀을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지만 모두 의료 및 돌봄 지원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재가의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추진 배경이고 저희는 그동안 아직 재택의료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망진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보건 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저희 진료실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이 하고 간호사 방문센터 간호사분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방문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서 만성질환에 대한 대상자들을 이렇게 만성질환 상담이나 영양 상담 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 쪽은 이게 테이핑이나 침술, 한방약을 처방하는 등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방 진료를 시작하였고 총 182회 778명을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택의료 시범 사업 사업입니다. 저희는 방문보건 거동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독거노인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건소에 재택의료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평가와 케어플레이, 이게 방문 진료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재활운동이나 영양,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치과의사나 치의생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등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저희는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저희가 처음 스크리닝을 통해서 전문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요양, 돌봄, 수요, 주거 환경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로 의뢰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입니다. 우선 개인 또는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가 발굴되면 보건소 재택의료반으로 초기 스크리닝을 하고 전문 의료가 필요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1차 의료 방문 진료로 기관으로 막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 후 보건소 재택의료반에서는 진료 상담과 약 처방, 기본 검사, 간단한 처치 등을 하고 상태가 더 진행이 될 경우에 수액 치료나 엑스레이, 초음파, 침습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외에 요양이나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로 의뢰하는
제공 절차입니다. 제공 절차에서 저희가 한번 서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병의원 의뢰 및 결과 회신에서는 유선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 의뢰서를 송부하기도 하고 추후 지브로위원회에서 개발하는 케어 허브 앱을 통해서 의뢰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방문 진료 후 환자 경과가 의뢰된 기관에서 궁금할 경우에는 이런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겠지만 그동안에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재택의료반에서 대상자 케이스로 이제 응급으로 들어오는 대상자는 저희가 나가서 이제 처치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년생) 남자 환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독거노인입니다. 유선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안면장애와 불면증과 폐암입니다. 폐암은 나중에 발견된 것이고 일단 처음에는 저희한테 안면장애로 불면증이 있으며 11월중에 의원에 내원해서 허리디스크와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의료 부담이 너무 된다 그러시면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거의 보행이 불가능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이고 우유로만 식사를 때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일단 재택의료 간호사들이 이제 방문하여서 초기 상담과 의료 요구도를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연계해 주었던 서비스 내용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이동 지원으로는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신청하였고 세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으로 성남시 의료원의 사회 사업팀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의료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의료원에 가서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쪽에 통증이 계속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허리 쪽을 진찰을 해본 결과 폐암이 전이가 허리 쪽으로 벌써 폐암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폐암이 의심된다. 허리 쪽으로 거의 전이가 된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보건소 정기관리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이고 이제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영양죽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사례입니다. 57년생 남자 환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독거노인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과 우울증이 있었으며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을 거의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악성 위종양이 발견되었고 검사비가 150만 원 정도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저희 동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택치료반에서 일단 먼저 방문하여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의료 요구도나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였습니다. 주거에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걷기 힘든 상태인데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한 상태여서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동이 어려움이 계셔서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는 종교단체에서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 물리치료를 계속 연결해드리고 방문센터에 등록하여
하였고 집중관리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에서 한파 물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을 같이 제공해드렸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말씀드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연결해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재택치료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1차 방문 의료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는 함께 재택의료 사업을 앞으로 향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1차 의료기관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을 모집해서 함께 MOU를 체결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몇 번 치료를 나가면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 번 병원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의 한 번이나 두 번을 하고 거의 끝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방문 진료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방문 진료료가 16만 원 정도가 나왔으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95%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한 5% 정도 지원합니다. 그 5%가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처치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처치는 아니고요. 뭐 배드소어나 이런 것들은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몇 번에 걸쳐야지만 이게 힐링이 되는 상태여서 저희가 1인당 6회 정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이 8,000 얼마가 나올 경우 저희 성남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본인한테는 20% 정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방문 진료를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택의료 사업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분당구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수정과 증원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성남시 전체가 함께 재택치료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하고 지역사회의 재가 중심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전체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건강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브로의원의 2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설프지만 저희 보건소 재택 시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청 돌봄의료팀장 홍성자입니다. 지브로의원의 개원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 재택의료의 선두적으로 앞서가는 지브로의원이 있어서 저도 업무를 하는데 현장을 배우고 또 정책에 대한 방향을 그려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김정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자리에 제가 맡고 있는 경기도 재택의료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경기도의 사업명은 보시다시피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간단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또 중앙과 경기도의 사업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재택의료 사업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저희는 돌봄의료 조례가 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통합돌봄법이 아직 제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돌봄의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웠고요. 네. 경기도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우선순위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자들과 와상 환자, 또 병원에 퇴원 환자, 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업의 추진 기간은 경기도의 가장 장점인 경기도 의료원이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개 그 경기도 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고, 의료원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민간병원 3개소를 공모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절차는 중앙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지구의료원께서 하시는 절차대로 마찬가지로 사업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 1년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관리 인원은 1,485명에 방문 건수는 8,0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간의 실적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는 초반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년치가 아니라 한 반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본 모형은 저희가 저렇게 플랜을 세웠고, 홍보 포스터를 보면 옆에 하트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데 경기도 돌봄 닥터 사랑이입니다. 돌봄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사랑을 가득 품고 환자 집으로 걸어가는 이미지입니다. 홍보는 저희 SBS 뉴스랑 또 뭐 동아일보 등 여러 가지 매체에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 중앙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사실은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 아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플랜은 같을 수뿐이 없지만요. 경기도는 중앙 사업과 좀 더 차별화 두기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점은 중앙의 사업이 1차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학제팀의 다른 타 진료과도 올 수 있고 또 입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백업 기능을 같이 넣기 위해서 중앙과 차별화된 병원급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민간도 병원급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만들어서 투여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다학제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 물리치료사, 또 재활의학과 선생님 등 이렇게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도 가시면서 여러 가지 다학제팀을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는데 1년치라고는 하지만 의료원 초반에 의사 선생님이 잘 안 뽑혔어요. 그래서 한 3월 이후부터 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의료계가 이렇게 술렁술렁 거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 의사가 뽑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당에 의료계가 술렁거려서 더 걱정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병원 밖 사업이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몰리는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착착착 채용이 되는 그런 3월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민간 사업을 할 때는 7월 전에 의사가 뽑혀서 순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분야별로 좀 잠깐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 등록 대상자 1,485명 중에 여성과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험 상태를 보면 건강보험 대상자들이 68% 정도였고 급여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32% 이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72%를 차지했고요. 등록 대상자 1,485명 중에 340명이 저희 등록 대상자 등록 장애인으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 형태를 보면 2인 가구가 그래도 64%를 많은데 저희는 이제 독거노인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아직은 2인 가구가 많고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자가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독거노인 비율은 더 많이 높진 않습니다. 대상자 발굴 의뢰 현황을 보면 제가 네모칸을 쳐놨듯이 본인 보호자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홍보를 하시면 보호자분들이 많이 찾아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많이 의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봤던 게 보건소와의 연계 사항도 저희가 중요하게 봤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동탄 시티병원이 75건으로 보건소, 화성에 있는 동탄 시티병원은 보건소와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화성은 3개의 보건소가 연합하고 단합해서 저희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보건소 의뢰건이 많고요. 그 위에 일산보건병원은 고향에 있는 병원인데 고향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건수가 좀 있어서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성을 제가 주로 쳐놨는데 안성은 전체적인 실적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안성은 안성 지역 내에 의료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재택의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서황성 의원과 안성 우리 병원이 서로 경쟁 구도에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성병원은 좀 백업하는 기간으로 해서 활발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실적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 진료랑 가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면 진찰이랑 상담, 또 간호상담, 교육 이 부분이 방문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발행 건수도 다수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지구로위원회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는 처치에 분명히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발로 뛰면서 기타 뭐 약 처방 배달도 해줬고 도시락 배달도 해주셨고 의료적인 처치 외에 이제 복지 같은 처치도 많이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뛰어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문 인력은 저희 사실 총 38명,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작년에 총 38명이 함께 저희 사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주간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의사, 간호사 이렇게 같이 간 케이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을 구성해서 간 케이스가 전체 1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랑 간호사만 간 케이스가 34%, 간호사만 간 케이스 45%, 또 간호사랑 사회복지사가 간 케이스가 10%, 사회복지사 혼자 간 케이스는 없었지만 저희 그러니까 의사가 매번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진에서는 전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나가고 재진 시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처방에 의해서 나가서 조치를 해주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실적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아직 실적이 좀 미비하지만 24년은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고 25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는 또 앞으로 이제 재택으로는 어떤 추진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들 돌봄에 대한 통합법도 이제 내년 3월에 시행이 되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런 재택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관련된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건강국뿐 아니라 복지국에 있는 조례, 또 도시주택실에서도 또 에이징 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안에 도시주택실, 복지국, 그 다음에 건강국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돌봄의료 팀장이고 돌봄의료 팀에서는 저희는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 센터를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붙여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집에서 계시면서 호스피스 임종까지 하는 게 돌봄의 총합적인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의료 기반의 통합 돌봄을 경기도에선 해가 반짝반짝 뜰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기반 중심으로 보건소 통합의료 돌봄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기 전문가 선생님도 오셨고 또 성남 분당구 보건소장님도 되게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사회 그 보건소를 허브로 한 그 통합의료 돌봄 모델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으로 31개 시군에 전파를 해서 각자 지역에 맞는 돌봄의료 통합 센터를 만들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일하는 경기도 돌봄의료 팀이 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노인통합돌봄팀의 김강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 지구로 2주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노인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로 의원이 성남시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의료 돌봄이 가장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용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게, 제가 그 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강이동이랑 중앙동에서 좀 근무를 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집에 갔을 때 아까 영상처럼 좀 좋은 깨끗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그 역한 오물 냄새나 아니면 양말이 막 바닥에 붙을 정도로 열악한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이제 그 원장님 다녀오신 다음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잘 못 받고 있느냐라는 긍정적인 비판들을 해주실 때 저희가 좀 더 촘촘한 복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에 있는 인력들이 보충이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실제로 더 찾아가라는 의미에서 복지직 직원들과 그리고 간호직 직원들을 충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간호직 직원이 보건소를 연결하고 복지직 직원들이 민간 자원들을 더 연계하는 방향을 가게 했는데, 그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가 가장 어렵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의료 영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방문을 갔을 때 병원을 꼭 가셔야 되는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가자고 하면 안 움직이세요, 절대로.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도 지구로 의원에서 오셔가지고 그 금강이동 직원의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며칠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원장님 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는 게 설득이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 서비스들이 많은 부분이 기초 자료가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발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관공서의 도움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생계비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백이 생김으로써 그 공백으로 사망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백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의료와 돌봄을 합치기 위해서 아까 앞에 얘기한 2026년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성남시 현황과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영역들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 제가 그 돌봄통합지원법이 그 내년 4월에 시행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이르지 않고 집에서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적으로 의료,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각 지자체별로 각자의 방식으로 돌봄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공약으로 통합돌봄 사업 체계 구축, 그리고 2023년도 노인통합돌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고, 그리고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부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성남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통합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현황이고요. 저희 1인 가구가 많이 있고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가장 부러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지역적 특성인데요. 특성은 지금 첨단 IT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과 그 의료 지원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 특성 중에 하나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노령화 지수는 상승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에 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가보면은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중에서 수정구가 독거노인 비율이 좀 높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통합 지원에 대한 배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AIP라고 흔히들 많이 부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요. 대상은 노화, 질환,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노인통합 돌봄팀이지만 이제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으로도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조례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대상에 돌봄이 필요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연령이나 이런 제한에서 떠나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총괄 체계입니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을 운영하는 통합돌봄에 대한 전담 조직은 노인통합돌봄팀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복지와 주거 영역이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간단히 생각하면 돌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빼고도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합치면 30개 기관입니다. 30개 기관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을 정도야라고 놀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 기관들이 이 옆에 있는 보건의료 영역과는 연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그런 돌봄통합지원법 안에서는 이 두 영역을 엮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저희 부서의 역할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3개국 보건소,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동안 돌봄의 영역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체계와 저희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 대상을 공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자와 등급외자를 그 전산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에게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 명단을 보내주면은 동에 있는 간호직이나 사회직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통합지원 대상으로 판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나 보건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연계를 하게 됩니다. 역으로 저희한테 연계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2026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실행 계획을 올해 걸 제가 수립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 서비스 부분, 재택의료센터 부분을 제일 앞에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달에 저희가 그 교육에 참석을 해서 그 실행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데 재택의료센터의 그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국가돌봄과 성남시 추가돌봄이 있는데 국가돌봄은 다 아시듯이 장기요양 중심으로 하고 있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한계점은 저희가 안부 확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안부 확인보다는 좀 더 돌봄 영역에 중점적으로 가도록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댁내 IoT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분의 이상생활, 이상환경,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징후들을 파악해서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기상을 발견한 경우도 있지만 고독사에 이르지 않게 사망을 빨리 발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남시에서는 AI 안부 든든이라고 해서 집에 설치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그 핸드폰 사용량이나 충전량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또 별도의 관제센터가 있어서 가정 방문하는 게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이 병원을 가려고 할 때 부름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가십니다. 또 치매 감별 검사, 본인 부담금,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또 건강보험공단이랑 협업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을 선정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연계하지 않더라도 보험공단이 직접 연계를 하게 됩니다. 다재약물, 1차 의료, 앞서 말씀드린 만성질환, 요양병원 퇴원환자 이러한 사업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돌봄 영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의 주요 사업은 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특화 사업인 안심동행 부름카, AI 안부 등등이 있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사례를 보면은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 버튼을 눌러 심석기 119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으셨다.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했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 요원이 자택을 방문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직원들이 상시로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활동량 감지기가 있고 응급호출기가 있고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가 있어서 저기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관제센터로 이 감지 내용들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시스템과 지역센터를 통해서 이상이 감지가 되면은 119 신고도 되고 직접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성남시 특화 사업으로는 안심동행부터 간단 집수리까지 있고요. 현재 간단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낙상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을 이제 제거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동행 보름카 사업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모든 대상이 이용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맞춤 돌봄 대상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선정이 되시고요. 이분들을 평소에 이제 생활지원사 가시는 분들이 직접 차량으로 사회복지사랑 같이 병원을 갔다 오시는 사업입니다. 그 AI 안부 든든은 앞서 말씀드린 그 핸드폰을 활용한 사업이고요. 충전 변화 감지, 통화 이력, 활동 이력, 잠금 이력, 시간대별 변화 및 누적 이력 확인. 이 관제센터에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는 동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동 직원 또 확인하고 주말에는 관제센터에서 확 방문하는데 실제로 현장 출동을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하게 됩니다. 경찰을 불러서 문을 열거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집에 없는 경우에는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까지 저희한테 확인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신 분들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AI 안부 등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25년도 성남시 추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의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네트워크형 재택의료 모형 개발 연구인데 지구로 의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같이 했고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가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요 2가지 연구를 올해 좀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현재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정책보좌관님과 그 김지웅 원장님,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 분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 활용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표준 조례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6조의 통합 지원의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약간 건강돌봄센터와 비슷한 기능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료 보건 영역을 어떤 기관의 형태로 넣는 것이 들어야 돼.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좀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전담 조직 설치인데 저희가 노인통합돌봄팀이 이 내년에 시행되는 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법을 시행하는 조직으로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 상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내년도 법을 위해서 또 지브로 의원과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보건소와 함께 의료 영역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성남시에 거주를 하세요. 85세이시고 혼자 사시는 노인이십니다. 제가 앞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성남시 사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 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잘하는 집이 더 잘하는 느낌이라 뭔가 이렇게 성남시에서 또 보건소 그리고 또 이제 민관 협력해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이제 민관 협력, 그다음에 또 의료랑 돌봄의 통합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2가지 축을 다 지금 아우르는 세미나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과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또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그 기관 소개는 지난 1주년 때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 지브로 의원이 달려오신 것처럼 저희도 또 열심히 달렸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이제 그 성남시 사업하는 기관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중에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접근성에 관련된
재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지정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0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 이제 4년 지나게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 남부의 현황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경기도 남부에는 등록장애인 수는 41만 9,70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제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경기도는 사실 장애인 인구가 한 20% 이상 이제 상회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경기 남부에 해당되는 장애인 비율은 15.95%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이제 시를 보시면은 시군별 중에서는 여주시가 장애인 부는 가장 많고요. 과천시가 가장 적습니다. 성남시는 한 3.9%가 성남시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장애 유형은 15개의 이제 장애 유형이 우리나라에는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43.8% 정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는 예전에는 1, 2, 3, 4, 5, 6등급 이렇게 장애 등급이었다가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심한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바꿔서 이제 적었는데요. 심한 장애가 36.3%, 심하지 않은 장애가 6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구 중에서는 남자분은 59.9%, 여자분들은 한 40%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는 이제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이렇게 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청각, 시각 장애인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등록하면 혜택 뭐 있어? 라고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물어보실 때 장애연금,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있고 이외에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애인에 맞는 제도와 서비스를 주로 우선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도 소개를 잠깐 먼저 해드리면 그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을 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이제 4차 시범사업이었고 올해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본사업으로 갈지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는 일반 건강관리, 그 다음에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반 건강관리는 대상자가 모든 장애 유형별의 중증, 경증 장애인이 대상이 되시는 거고 대상 기관은 의원급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애 관리는 지체, 뇌병변, 시각, 그 다음에 지적장애, 정신, 자폐성에 해당이 되시고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장애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상 기관이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상급 종합병원인데 이 일부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곳이 저희처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일 때 그다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주장애 주치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로는 그 포괄평가 및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간 점검, 교육 상담, 환자 관리, 그 다음에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그리고 일반 건강 관리랑 통합 관리는 검진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치 기관 수를 보시면은 이제 그 경기도에서의 주치 기관 수는 일반 건강 관리는 94개소, 주장애는 26개, 통합은 21개소가 있고요. 등록하신 장애인 숫자 보시면은 전체가 1774명이니까 장애인 전체 숫자 중에 정말 굉장히 작은 숫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등록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진료의 경우는 그 일반 건강 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 관리에서 성남시 이제 경기 남부는 일반 건강 관리는 22개소, 성남시는 지구류 의원 한 곳과 최근에 이제 그 의원 한 곳이 더 등록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주장애 관리는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러스크 의뢰재활병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재생병원도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는 곳은 한양내과의원에서 이 기관들은 이제 방문진료하는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사례도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제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주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서비스 제공 성과 및 미충족 요구 현황 조사라는 걸 2024년도 12월 달에 이제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처음에 이제 개소를 했었던 2021년도에 서비스 요구도랑 미충족 의료 미충족 요구도 현황 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경기도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작년도에 했던 거는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경험이 있으신 장애인분들, 저희 센터 등록되신 장애인분들이 중에서 한 200여 분 정도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구성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용자 일반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신체 기능 및 사회 정서 상태, 또 의료 요용 및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 이렇게 크게는 카테고리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의료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입원 및 응급실 입원 경험, 병의원 방문 경험, 그리고 재활대한 거, 그 다음에 방문 의료 및 진료 서비스, 그리고 주치의제도에 대한 거를 같이 설문을 담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응답자 현황을 보시면은 50대, 60대, 7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62.7% 정도가 이제 있으셨고요. 지금 평균 연령 54.2세인데 이 자료는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발달장애인 분들의 교육,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이제 낮은 연령대이신 분들도 제법 계셔서 평균 연령은 이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고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가 67%, 심하지 않은 장애가 32.1%라서 실제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정반대로 이게 결과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심한 장애가 훨씬 많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거주시로서는 성남시, 용인시, 시흥시 이렇게 순서대로인데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경기도 남부 전체 사업 담당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하고는 제일 서비스가 많이 같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제가 조금 나갈게요. 보시면은 만성질환 있다라고 대답하신 이제 숫자가 110명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뇌졸중, 이상지질혈증, 근골격계 질환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응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만성질환 한 보통 2.5개 정도 갖고 계신 거 통계적으로 있으신데 저희 지정부에 등록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개수를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하신 경우가 51.7%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일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75.6%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방문 재활에 대해서 문의를 여쭤봤었는데요. 지난 1년간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고, 이때 방문 재활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방문 재활 서비스란 재활 전문가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재활 치료 또는 운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랬을 적에 방문 재활 서비스 경험이 없다가 86.6%에 이제 해당이 되셨습니다. 있었다고 하신 분들은 27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신 거는 장애인 재활운동 바우처, 이거 시군에서 이제 제공하시고 하는 바우처를 통해서 재활운동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게 이제 40.7%였고, 그 다음이 이제 사설 방문 기관 있었습니다.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 재활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같이 이제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저희를 이용하셨던 분들조차 많이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한 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여쭤봤는데요.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를 알고 계시냐 했을 때 23.4% 정도가 알고 있다라는 이제 응답을 주셨고요. 심한 장애인분들,
응답 비율이 더 낮았고,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91.5%와 장애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건강주치 제도를 모른다라는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맨 처음에 개소했을 때 질문을 똑같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는 3%만이 알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약간 위안을 받은 건 이거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건강주치 제도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강주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예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81.6%이고 이 경우는 이제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 심한 장애인분들의 경우는 84.8%.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문 진료에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서비스의 부분을 이제 여쭤봤어요. 저희를 기억조차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봤을 때 건강 프로그램의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등록이나 정보 안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기억하고 계셨고, 실제적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교육, 재활운동 등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기억하신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그 장애주치 사업,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수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도 제가 이제 이거 소개를 할 때 2024년도 성남 모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있었는데, 첫 번째가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에 우리 지구로 의원, 그러니까 그 양방향에 이제 환자분 서로 의뢰했던 이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또 재활의학과 임정교수님 센터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주장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건강관리 지역에서 방문이나 일반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구의원의 이제 김재용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시고 서로 저희가 이렇게 컨퍼런스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위례재활병원에서 또 주장의 주치의를 맡고 계신 박준명 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 기관 간에 그리고 또 주장애와 일반 건강 관리를 협업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단일기관 다학제 중심에서 다기관 참여 다학제 주치 모형을 개발하고자 작년에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올해는 저희가 그 주장애 주치의로 임정 교수님도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이게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필요하신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주장애 환자분으로서 이제 주장애 장애인분들을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자분 의뢰가 되는 경로를 보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주장애 주치의로서 의뢰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아까 이제 맞춤형 돌봄팀 말씀해 주셨는데, 의뢰가 가끔 잘 오세요.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팀에서 의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 복지관, 보건소, 그 다음에 주치의 기관이나 의료사역,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구로 의원 있고, 자발전화 상담. 대체적으로 이렇게가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장애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이제 저희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대상자 상담하고 다학제 포괄평가 회의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분이 방문을 하고, 요거를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기관 간 사례회의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이 포함된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연계나 비대면,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해서 종결평가 후에 후속 관리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상시로 활성화돼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요게 이제 지역 안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잘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경험치를 쌓고 또 모델링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그 재활의학과 환자분이셨습니다. 남자분이셨고 68세이셨고 이분은 28년 전에 강직성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되신 척수장애인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내시다 보면서 이제 욕창과 폐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시면서 와상생활로 보호자분의 전적인 도움을 받고 생활을 하시던 중에 이분이 이제 가정에서 기립기 사용을 하시다가 낙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고관절 골절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정 교수님 환자분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분이 근데 인지장애랑 뭐 무기력 이런 걸로 급성 치매나 우울증 진단 이런 거를 받은 상태에서 때마침 저희가 그때 개소를 했거든요. 2021년도에. 그래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이제 방문 진료랑 재활로서 이제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활의학과에서 또 외래로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계속 하다가 외래 팔로업을 하다가 24년도 작년도에 주장해 주치의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서 한번 저희도 시범적으로 방문에 재활을 넣는 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12회 동안에 이제 재활 치료 선생님과 함께 이분을 사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이제 가정 방문하셨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간병을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또 주 4회 방문하셨고 장기요양 방문간호가 주 3회 이제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해서 이런 관절 구축이나 강직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이제 여쭤봤을 때 주로 와상 생활을 하고 있어서 휠체어 이동으로 실내나 바깥으로 좀 나가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환자분의 그 주된 욕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문할 때는 재활 전문의, 간호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케어 코디네이터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것대로 포괄적인 지원 회의 통해서 신체 기능 봤을 때는 우측 기능은 양호한데 좌측 근력 기능 향상이 필요했었고 배뇨 및 욕창 관리 이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적인 부분은 너무나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나가서 실제로 이제 그 가정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침대를 이렇게 방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생활을 하시니까 보호자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거동을 도와드리는 거라든지 또 휠체어로 옮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좀 제언을 드렸었고 그리고 보호자랑 돌봄자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했는데 방을 벽지를 뜯어보니까 곰팡이가 이제 가득 쓸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실로 이렇게 환자분 침대를 이제 내놓고 도배도 다시 하시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 있었습니다. 재활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제 고마워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주차는 치료사 선생님 방문하셨고, 2주차도 방문했고, 3, 4주차는 비대면으로 이제 운동교육 진행하고, 5주차 방문, 6에서 11주차까지는 또 방문했고, 12주차 비대면에서 이제 12주차 차시별로 이제 운동을 재활 운동을 제공을 해서 이분이 휠체어 타고 이제 나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교회도 가시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는 환자분의 맨 처음에 욕구를 많이 이제 재활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우수사례 공모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분께서 이거를 흔쾌하게 이제 공모를 해주셔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수상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조금 이 사례 2개는 또 빨리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방문진료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해 주신 사례입니다. 남자분 73세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아직 장애 등록이 안 되신 분이시래요. 근데 의료급여 1종이시고, 장기요양 등급은 있으신 분이셨고,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새나리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사업에서 이제 의뢰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경기도 의료원 아까 돌봄 의료센터에서 방문해가지고 장기요양 등급 소견서랑 다 해드리고 나서 이제 방문 때문에 새날의원으로 또 연계를 해주셨는데 사협에서 방문해서 통증약 처방하고 우울증약 처방하고 다 했지만 내가 걸어서 나올 수가 없다 집에서 이게 이제 이분 대상자분의 또 그 큰 욕구이세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하지 부종 및 통증을 해서 보행이 어려운 상태인데 수원 사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빈센트 병원에서 근전도 CT, MRI 같은 거 했는데 원인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다음에 이제 통증 및 주거 환경 문제로 방문해서 재활치료 방문을 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앞에 이제 방문 가시는데 재활 방문 원하시는 분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이분을 한번 방문을 해서 평가도 하고 관련된 재활운동 교육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고민이 치료사만 나가서 될까? 이제 제 고민이 그 고민입니다. 치료사 선생님 나가시면 당연히 이분한테 맞춰서 이제 운동교육이나 이런 거는 시켜드릴 것 같은데 초기에 의사 선생님 방문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게 그냥 해서 되는 일일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제 다시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재활의학과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이제 협력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건소에서 이제 의뢰 주셨던 사례에 대해서는 여자분 61세이시고 뇌경색이신 분이었고 이분은 이제 급성기 회복기 지나서 집으로 갈 때 보건소에 이제 재활운동 및 조기적인 프로그램 연계 원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보행기능 향상을 위해서 내 집 가까운 데서 재활운동 받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분이 성남시 수정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정구 보건소의 조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계를 해드렸고, 보건소에서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평가를 하셨고, 그리고 재활운동실을 방문하고 재활운동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근력 강화, 통증 치료, 균형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로 했고요.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이분이 20분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회송서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이렇게 연계 협력하는 걸로 사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을 때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재택의료 및 재활 서비스는 앞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앞에 이 두 부분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 일반 건강관리랑 주장애 관리 여기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 장애인분들은 일반 건강관리도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시면서 장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장애에 대해서도 평생 동안 이거는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요양 등급은 아까 많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나 돌봄의료 사업으로도 저희도 이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과 관련해서는 단위 사업은 이런 경기권역 재활병원, 그다음에 또 보건소, 그다음에 또 만성질환자 방문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공적제도 안에서 다 같이 돌아가야지 되지 단일 기관이 하는 사업으로서는 이게 하다가 또 재원 없어지면 끊어지고 그다음에 또 의지 없는 위에 분 만나면 또 끊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적인 제도 안에서 분명하게 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 소개해 주셨던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돌봄 통합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노인이자 장애인이신 분, 또 장애인이셨는데 노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별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제도 안에서도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돌봄 통합 지원법에 담겨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65세 미만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판정 도구를 마련해서 25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노쇠나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시군구 전담 조직에서 종합적인 판정을 하겠다. 판정을 해서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그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보건의료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 건강관리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야 사실상은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그 고민 사업하면서 저도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사업하면서 고민되는 점들인데요. 첫 번째가 돌봄의료 아까 센터에서 장애인 한 23% 정도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3%면 나머지 한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돌봄 의료센터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분들 다 연령이 거의 한 노인에까지 가지 않는 65세 미만의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또 척수장애인,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사업하고 있는 임신 여성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제 이게 이 돌봄의료센터 통해서는 서비스 지원받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방문이니까 방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외래 기반의 장애 주치의가 활성화가 돼야 장애인분들도 찾아가서 생애 이렇게 주기에 맞게끔 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만성질환관리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병원이 대부분들은 장애인 접근하기 어려운 제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사실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이제 사업을 하는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집중관리분에 대한 방문 재활 아까 분당구 보건소에서 이제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분들은 보건소 연계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보건소에서 이제 방문 사업 하시면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셨을 때 좀 큰 병원 와야 되거나 또 방문 진료 기관 가야 되거나 하는 경우는 장애주치의 기관으로 연계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원스톱으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경기 남부 쪽에서 이제 12월 사업하시는 실무자 주무관님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신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요.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쌓여있는 분들은 많은데 새롭게 발굴하는 거 어렵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랑도 연계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그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사례 관리로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사례를 발굴해서 같이 공동 사례를 관리를 해야만 대상자 발굴도 되는 거고 또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2025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함께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하나 하는 게 전부 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브로 의원 이제 2주년 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이제 함께 성장하면서 가는 방향성에서 한 10주년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Hope everyone's having a great time at the seminar. My name is Daniel Kim. I currently work as an assistant professor of health management policy here at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Health. Despite not being there with you all today, I'm still very excited and privileged to be able to give a presentation on this topic, the current state of home health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all know health systems worldwide are facing a shared challenge, which is how to provide accessible, cost-effective care to aging population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patient outcomes. One solution that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since the pandemic, has been home health care. Today, I'll provide an overview of what home health entails in the US, current trends that are driving the wider implementation of home health, some challenges and limitations, and lastly, key lessons that interested stakeholders in Korea can take away with. Home health in the United States has its roots really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public health pioneers recognized the need to bring medical services directly to people's homes. During this specific time period, the United States was going through a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led to overcrowded cities, poor living condition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ke tuberculosis. The very first form of home health was more geared towards educating families on hygiene, disease prevention, and addressing the broader social reform, and aimed to support vulnerable populations who lacked access to hospital care. The field of home health evolved quite significantly in the 20th century, particularly with the establishment of Medicare back in 1965. Medicare's inclusion of home health as a covered benefit transformed it from a largely charitable effort to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healthcare system. Over the decades,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such as portable equipment and remote monitoring expanded the scope and effectiveness of home health services here in the United States. Now, fast forward to today, home healthcare is a cornerstone of the United States healthcare system, delivering medical services to approximately 5 million Americans annually, primarily older adults and individuals with chronic conditions. This sector is supported by over 12,000 Medicare 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with Medicare covering the majority of these services under its home health benefit. Now, in 2023, the US as a country spent about $115 billion on home health care, which goes to show the growing importance as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hospital-based and long-term institutional care. Now, projections indicate the spending on home health care will continue to rise, with annual growth rates expected to outpace many other sectors within healthcare. Now, if you look at the market size of home health sector at the present moment, you can see that it is at around $160 billion, and this very figure is projected to expand at compound annual growth of 7.48% from 2025 to 2030, which would result in around $250 billion in market size. Now, the main reason why home health sector is growing at such a rapid pace here in the United States can really be drilled down to this concept of iron triangle. The iron triangle is a public health concept that states that in order for a country to have a great and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 it needs to be able to balance these three factors, which are access, quality, and cost. Unfortunately, balancing act of these three factors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macroeconomically speaking, if a quality of a product or service is high, that means the cost is also going to be relatively high, which makes a certain product or service less accessible. We also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healthcare in America is quite sensitive to various macro and microeconomic factors such as politics, insurance, providers, trust between the providers and the patient,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is is the very reason as to why home health in the United States has grown so significantly, because it is viewed as a mechanism that can enable the country's healthcare system to better balance the iron triangle. The evidence is actually quite clear, both in practice and academic research. So back in 2021, the CMS, 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ame up with a report stating that patients who received home health services after hospitalizations experienced a 20% lower rate of hospital readmissions within 30 days of discharge, and that has also reduced Medicare's expenditure by approximately $2.8 billion in 1 year through avoided hospitalizations and improv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Now, more recently, a study published in JAMA Network Open found that home health care improved patient satisfaction score by over 30%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are settings, particularly among patients with managing complex chronic conditions and patients who were immobile. So, as these findings show us, the increased utilization of home health care could potentially highlight its essential role in managing the health needs of an aging population while containing costs and enhancing patient satisfaction. So, as you can see, there are some true positives when it comes to the utilization of home health services. But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aren't some negatives or problems. As with any care delivery models here in the US,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the limitations that hinder its effectiveness and growth.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arriers to scaling home health care is, quite frankly, the workforce shortage. The demand for skilled professionals, including nurses, therapists, and home health aides, far exceeds the supply. By 2030, the US is expected to face a shortage of over 1 million nurses, a figure that is particularly concerning for home health, which relies heavily on trained personnel. Additionally, home health aides who are essential for assisting patients with daily activities often face low wages and limited benefits, leading to high turnover rates. In fact, the turnover rate among home health aides is estimated to be as high as 65% annually, creating challenges in maintaining continuity of care. The next challenge is the regulatory complexities. Home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is subject to a web of federal, state, and local regulations. Medicare, for example, has stringent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and reimbursement, which can make it quite difficult for providers to navigate the system.
Agencies are often burdened with extensive documentation and compliance standards, diverting resources from direct patient care. More importantly, however, inconsistent policies across states create disparities in how services are delivered, adding complexities for agencies operating in multiple regions. Now, the final hurdle that I'm going to mention is the cost pressure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While home healthcare is often seen as this quote unquote cost-effective alternatives to hospital-based care, financial pressures remain a challenge. Medicare reimbursements for home health services are often lower than the actual cost of care, particularly for complex cases requiring frequent visits. In addition, the shift to value-based care models places financial risks on providers, requiring them to achieve specific quality matrices to secure full reimbursement. And smaller home health agencies in particular struggle to sustain operations under these pressures, leading to consolidation in industry and reduced competition. Now, as we look a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United States home health care model, there are a few key takeaways that South Korea could consider as it explores its own home health care system. Two of the most critical areas for successes are addressing workforce shortages and implementing effective insurance and reimbursement reforms. Now, first, workforce shortages. The US experience really demonstrates that no matter how well designed a home health system may be, it cannot function without a sufficient and sustainable workforce. Home healthcare really relies heavily on skilled professionals such as nurses, therapists, and home health aides. Now, in Korea, however, it's going to be crucial to proactively develop a strong pipeline of trained physicians for home health, since physicians really are the only ones that can clinically diagnose and prescribe medications when it comes to medicine in Korea. Now, the second point that I want to make is the insurance and reimbursement reform. One of the key reason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ble to build and sustain its home healthcare system is the role of Medicare, which provides structured reimbursement for home health services. However, as I mentioned earlier, even with this robust framework, the United States is still struggling with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also. Providers often face reimbursement rates that do not cover the full cost of care. Now, for South Korea, which already benefits from universal healthcare system, there's an opportunity to avoid these pitfalls by ensuring that reimbursement rates are fair and designed to cover the true costs of delivering high-quality home health services. Physicians and providers must be really incentivized to participate in home health care, which means addressing reimbursement issues really upfront. Now, most importantly, I also need to make this point, which is these two issues are not isolated problems, right? So they're really interconnected. A home health care system cannot be effective if there are adequate reimbursement rates, but no workforce to deliver the care. Nor can it be successful if there are plenty of workers, but no financial framework to support their work. These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simultaneously to find a balance, or this quote unquote sweet spot where both factors work together to sustain this system. Korea has several macroeconomic advantages that position it well for a successful home healthcare model.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is geographically much smaller, making it easier to organize and deliver home healthcare services across the country. Additionally, Korea's universal healthcare system eliminates the fragmented state-by-state policy discrepancies that complicate home healthcare delivery in the United States. These structural advantages mean that Korea has the potential to implement a home healthcare model more efficiently and equitably than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the workforce and reimbursement issues are addressed strategically and in tandem. At the end of the day, this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it's not
just about systems and policies. It's really about the people. Right? Home healthcare offers a chance to bring healthcare to those that are most vulnerable, to preserve dignity,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but at the same time to reduce the burden of overstretched hospital systems. It really is a model worth pursuing, but only with precise planning, collaboration, and willingness to learn from prior successes and mistakes. Again, I want to take this time to thank you all for your time today. I really do hope that this presentation that I gave sparked some conversation and future collaboration as we all strive to advance healthcare systems that truly serve our communities. Thank you all. 10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많지만 다 발표하지는 않고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들었던 소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브로 의원 2주년, 개원 2주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택의료를 전업으로 하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재택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 2대, 두 개 의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김주영 원장님의 지브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파주의 송내과입니다. 양대 문파가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다음에 처음에 원장님이 성남에서 한다고 할 때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돈 빌려서 좋은 데서 여러분들 초대해서 세미나 한 거 보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송내과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송내과가 다른 것은 파주의 송내과는 의원인데 기업형입니다. 제가 봐서는 방문 차량 한 10대가 넘습니다. 웬만한 병원보다 더 큽니다. 근데 거기는 진료만 합니다. 근데 여기 지브로 김 원장님은 연구, 개발, 또 지역사회 협력 등 의원으로서 또 진료 이외에 다른 사업들을 굉장히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브로 의원이 발전해 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구성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에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장애인, 지역장애인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의료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브로 의원과 같은 중요한 그 선구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남시가 또 성남의 다양한 기관들이 발전할지 여태까지 해왔었던 것,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의료, 돌봄, 요양,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고 할지, 그 다음에 각각의 기관들이 어떠한 특성과 자기 역할을 해야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오늘 자료 발표만 봐도 아직까지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느꼈다시피 성남시 보건소도 그렇고요. 경기도 의료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복지센터도 그렇고요. 분당 서울대병원도 그렇고요. 다 비슷한 일을 합니다. 복지행정기관도 그렇고요. 다 직접 서비스를 다 하고 있어요. 가서 방문 진료도 하고 코디네이션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코디네이션은 또 별로 안 해요. 다 의뢰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무료로 하기도 하고 또 청구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걸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거를 더 하는 게 나보단 낫겠다. 나는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와 같은 서로에 대한 이해, 공유를 통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취약계층 중심이다. 장애인, 장교양복, 그 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여긴 한번 보세요. 이론 얘기를 제가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산업화 이론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신제도주의에 의한 이론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익집단 이론, 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령사회가 되고 인구구조가 바뀌고 핵가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좋은 제도들을 갖다 배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장기요양 복지제도 노인 맞춤 돌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노인에 대한 의료, 요양, 돌봄 욕구들이 더 커진다는 건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 실감하듯이 초고령 사회 취약계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노인에게 저소득계층이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등회자도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돌봄과 의료와 보건이 필요할 때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아마 졸릴 겁니다.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돌봄과 의료와 복지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좀 했으면 좋을 거, 보건소가 해야 될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멋있게 쏘는 것보다 지나지 않고요. 지브로 의원이 아마 이거는 요 얘기를 아마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하시는 분도 얘기했고 직접 대상자분도 얘기했듯이 지브로 의원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웠었던 굉장히 마음의 의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요양센터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연계 플랫폼을 누가 가져갈 거냐 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우리 교수님 벌써 저희 계시지만 코디네이터를 분당서울대병원이 하는 게 좋을까? 저는 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파트에 대한 것은 법에도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종합 판정을 하고 코디네이션 하는 거는 지금 의료 요양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복지는 아까 발표했듯이 의료에 대한 니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걸 해결을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코디네이션은 1차적으로 보건소가 복지와 대등함 또는 지역의 의원, 성남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을 같이 끌어들여가면서 이 통합센터들을 보건소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놓치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지역에서 엮어나갈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공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성남의료원. 성남의료원에서도 오셨는데 저는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의료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입원해 있는 의료원의 의사분이 그런 환자 못 받겠다. 아까 환자의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에 가서 퇴원을 했는데 성남의료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지역으로 퇴원하는 환자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돌봄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요양센터와 또는 방문간호센터와 보건소와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 성남의료원은 의료적 요구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원장님이 방문하는 대상자가 갑자기 밤에 급해졌을 때 응급으로 환자 진료를 해야 될 때 의뢰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역에는 존재하는지 그런 의뢰를 누가 해줄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포괄적인 통합적인 돌봄은 통합 돌봄 완성은 지역의 병원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료원,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센터, 그 다음에 경기도, 시, 이런 공공기관의 협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의료 영역에 있어서 또는 의료와 보건과
그 다음에 복권과 복지가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할 것인가,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브로 의원도 민간이에요. 민간은 환자를 많이 열심히 진료해서 돈을 벌어야 민간이 됩니다. 요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사람 열심히 방문하고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어떻게 연계시켜 줄 거냐. 공공이 본인 부담금을 지불을 해서 굉장히 귀중한 서비스를 싸구려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시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 80%로 낮추는 것을 저소득계층 전부 다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저소득계층이 이 비싼 서비스의 맛을 보는 건 좋은데 이거를 몇천 원으로 2, 3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그만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 이러한 지브로 의원과 같은 민간 업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민간 공급자들, 요양센터 또는 방문간호센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가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만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까 지금 다니엘 킴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어요. 여기 의원 원장님이 혼자 병원 의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일본만 가면 법인을 만들어서 몇 개를 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센터, 방문요양센터도 같이 개업을 합니다. 같이 법인 안에 같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성남시의 민간 공급자들이 의료든 요양이든 돌봄이든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제도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본인 부담금, 단순은 한 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데 본인 부담금만 감면해 주는 건 안 됩니다. 경기도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거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싸구려라는 인식 확대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은 아까 ICT 얘기도 했고 아마 ICT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과 결합된 신속한 접근성이 강조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재테크의 학회에서 작년에 미국의 이제 마크 바에다 회장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바에다 회장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75년에 미국의 홈케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50년이 지났죠. 그 회장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홈케어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아주 서서히. 여기 요양센터에서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딴 것처럼 시장님, 지사님, 대통령 바뀌어서 확 할 문제는 아니다. 아주 꾸준하게 차분히 10년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대상자들이 많아질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 지역이 어떻게 지역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지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특화된 모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특성이 담겨진 그것들이 보여진다면 거기서 경기도가 뭐를 지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에다가 확산을 할 수 있을지 성남시의 특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남시의 특성일 수도 있고 본인 부담금을 다 대주는 것도 성남시의 특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성남시가 지역이 어떻게 돌봄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간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5년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에 관련돼서 방문 견학을 갔을 때 히로시마 현의 오노미치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공립 우리로 치면 시립입니다. 미츠기 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왜 이걸 시작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일본의 후생성 간부들이 와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일본의 전국으로 확산을 할 때 이 용어를 써도 되는지 거기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중앙 공무원이 허락을 받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2주년 김정 원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긴 하지만 지브로 의원 제가 이걸 전혀 모르는 분한테 그런 좋은 이름을 지은 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의료법 규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법인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다른 지역에 지브로 의원 2호 3호점이 프랜차이즈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도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조 지브로 의원 재택의료의 원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AI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케어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찾아가고 환자가 자신의 삶이 터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 지브로 의원의 철학이며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의 미래입니다. 이제 지브로 의원과 저희 플랫폼이 만들어 나갈 사람을 향한 AI, 사람 대 사람의 연결, 이런 기술이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구가 너무 나이도 많이 들고 초고령화 사회가 돼간다. 1980년대에 남자의 기대 수명이 61세, 여자가 70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23년도에 돼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 거의 90세, 85세에서 90세에 대한 기대 수명을 가지게 됐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분적에 여쭤봤죠. 가장 여생을 보내고 싶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살던 집에서 70% 정도에서는 살던 집에서 사시고 싶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가 너무나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재택의료를 하고 났더니 아까 우리 데니얼 김 교수도 얘기했지만 재입원율이라든지 입소율이 상당히 감소를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방문 진료를 하기 전에도 노인 의료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환자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우리가 어떻게 의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요. 의료기관에서는 방문진료, 의사들 입장에서는 방문진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문진료를 나가도 괜찮나요? 하는 걱정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발굴자 발굴 후에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에 대한 주체가 없다라는 걱정. 그리고 제가 요양센터에서도 의료기관 간의 의료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방문진료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감이 분절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와 질관리의 부재라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진료의 인프라 부족, 방문진료를 제대로 된 방문진료를 전국화하면 어떨까? 이 얘기를 우리 이건수 교수님께서 딱 해주시니까 너무나 찔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 다음에 표준화와 질관리 부재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지브로 의원입니다. 1주년 때 저희가 지브로 의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브로 의원의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데 집에서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다 하겠다. 그냥 가서 처방전 발행만 하고 얘기 들어주고 어떠세요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모든 것을 집에서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직접 진단하고 그러면서 또 AI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판독을 하고 또 환자에게 수액이라든지 항생제 치료 같은 거를 해서 환자들이 집에서 폐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욕창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데브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이렇게 심했던 환자들이 다 힐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위루관이라든지 위루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병원 가서 계속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집에서 교체를 해드리는 그런 게 저희가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브로이오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1차 의료 수가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월 진료 건수입니다. 약 파는 거죠. 저희 잘났다고. 진료 건수가 지금 거의 우리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3분이 계십니다. 2분이 지금 파트타임으로 계시고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80건에서 200건 한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등록 환자 수가 1월 말 기준으로 109명입니다. 장애인 주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165명 지금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방문진료 요청을 환자분들이 가시면 너무 병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요? 해서 만든 것이 아까 이준 교수님도 얘기했던 케어 허브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케어 허브 플랫폼을 통해서 지브로이오를 매칭하고 그 다음에 방문 진료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케어 허브 앱은 지금 구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애플 스토어에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케어 허브 쓰시면 이게 딱 나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의뢰용의 그러니까 의뢰하시는 거에 대한 이 플랫폼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사용하시는 앱의 형식의 것이 있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앱이 있는데 환자 의뢰하시는 거는 저희가 만들 때 의도는 가장 심플하게 만들자. 너무 복잡하지 않게 아주 쉽게 그냥 조금만 입력하면 의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그래서 방문간호지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안쪽에서 의뢰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보완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자. 의료진 앱 같은 경우에는 방문 진료를 나갔을 때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 스케줄 관리라든지 동선 파악이라든지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느니 안 했느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 앱 안에서 시행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의료와 복지 간의 연결. 그러니까 아까 이혜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뭐 복지의 그 시에 있는 복지의 그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주거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방문 진료를 가면 환자분한테 대학병원에서 무슨 약 드셨어요? 아니면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서 전부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 앱에서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지금 계획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케어 오브 앱을 갖고서 예를 든 겁니다. 보시면 83세 치매 고혈압 당뇨 환자입니다. 5일 동안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근데 병원은 절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방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서울에서 지금 살아요.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이 케어 앱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의뢰하고 이 의사가 직접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후에 환자의 고속도로 앱을 통해서 환자의 과거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럼 엑스레이랑 혈액 검사 등을 저희가 해서 폐렴을 진단했고 이런 치료들을 다 해서 좋아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앱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없으셨던 분들이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요양보호사가 이제 병원에 집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환자가 이제 가정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으로 의원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지금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퍼블리싱은 안 됐는데 지금 나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까 강의해 주신 우리 다니엘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그 한국의 그 케어 호스피탈 그 집에서의 케어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쓴 논문을 지금 이제 투고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지금 이거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그러니까 폐렴의 환자에서 방문 진료를 했을 때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뉴모니아 시비리티 인덱스라 그래서 PSI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요 2, 3, 4, 5 같은 경우에 이제 2번의 인디케이션이 되는데요. 우리가 해봤더니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요. 호전율이 한 79%, 사망률이 한 8% 정도 되더라. 집에서 치료를 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중증의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더라. 물론 저희가 그 환자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치료해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정도의 결과를 저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YTN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취재해 가고요. 여러 가지에서 저희를 취재를 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300번 정도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못 보겠네요. 모두가 AI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데이터로 사람을 분석하고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AI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일까? 저희는 믿습니다. 진정한 AI의 가치는 사람을 향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사람 대 사람의 연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에 집으로 의원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방문 진료 전문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